여기 누구 없어요? 제발 대답해 주세요. 폐기물 더미 사이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따라 손을 뻗는데 눈 쌓인 잔해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새벽 4시였습니다. 폭설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고 도시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산업단지 외곽에 있는 폐기물 분류센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5번 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을 선택한 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데 학자금 대출이 1,000만 원이 넘었고 생활비까지 벌어야 했으니까요.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는 시급은 괜찮지만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학교 수업도 들어야 하고 과제도 해야 하는데 하루 8시간씩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새벽 폐기물 분류 작업이었습니다. 4시간만 일하면 하루 7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14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30cm 넘게 쌓여 있어서 주차장에서 건물까지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눈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센터 옆 폐기물 야적장 쪽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에 쌓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야적장의 임시 차양막이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분명 새벽 청소 인력들이 작업하고 있었을 텐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무작정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눈 때문에 제대로 뛸 수도 없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야적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양막과 그 위에 쌓였던 눈, 그리고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뒤였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누구 없어요? 소리를 질렀지만 새벽이라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서도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폐기물 더미 사이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눈과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조각, 깨진 유리, 녹슨 철판. 손에 뭐가 찔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치워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더미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빠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시려오고 손톱 밑으로 뭔가 파고 들어오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며 계속 파헤쳤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눈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나이 든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잡아당기자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얼굴은 눈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작업복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노인은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오래전 잃어버렸던 뭔가를 찾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당신이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저를 알아보는 것처럼 반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구급차 오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노인은 제 말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제 얼굴만 응시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처음 보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할아버지, 저를 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깊은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닮았어. 너무 닮았어.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서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같이 가실 거예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출근을 해야 했고 모르는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구급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작업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그 떨림, 그 말들. 닮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누구를 닮았다는 걸까요?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방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평범한 24살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범한 얼굴.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얼굴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누구일까? 왜 나를 보고 그런 반응을 보인 걸까? 그리고 왜 미안하다고 한 걸까?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인 씨 맞으시죠? 오늘 새벽에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도와주신 네, 맞는데요. 환자분께서 할인 씨를 찾으세요.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간 되실 때 병원에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분인데 왜 저를 찾으시는 걸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네,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같았습니다. 저녁 6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노인이 입원한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시 그 눈빛이었습니다. 오래 찾아 헤매던 뭔가를 찾은 사람의 눈빛. 와줘서 고마워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노인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닮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딸입니다. 27년 전에 잃어버린. 병실 안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노인의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27년 전에 잃어버린 딸.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닮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할아버지, 저는 그 딸분이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24살이라고 했죠. 제 딸은 지금 51살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닮았어요. 처음 당신 얼굴을 봤을 때 시간이 되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24살 때 제 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노인이 저를 자신의 잃어버린 딸과 닮았다고 하는 상황.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고 현실치고는 너무 드라마 같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정확히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혹시 입양이나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알 것 같았고 그 방향이 싫었습니다. 저는 그냥 할인이에요. 누구의 딸도 아니고 그저 폐기물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에요. 할아버지 딸분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노인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가볼게요. 쾌차하세요. 일어서려는데 노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할인 씨, 저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제 딸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새벽에 폐기물 분류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닌다고 했죠?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학비며 생활비며 제가 지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상하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정이시네요. 제 목소리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닮아서 그래서 측은해 보여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인 씨,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도요.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계속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친절한 제안을 한 것뿐인데 왜 저는 그렇게 거칠게 반응한 걸까요?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 씨, 잠깐만요.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병실에 계신 이현수 할아버지의 담당 변호사예요.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께서 부탁하셨습니다. 할인 씨를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도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셔서 5분만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 변호사는 그저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5분만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커피를 주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할인 씨가 대학생이고 학자금 대출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제 개인적인 문제예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동정은 사양할게요. 동정이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현수 건설의 회장님이십니다. 자산이 수천억 원대인 분이에요. 그분이 누군가를 도우려는 건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현수 건설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고층 건물들을 지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요? 부자라고 해서 제가 그분의 돈을 받아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 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할인 씨가 자신의 딸을 닮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딸분을 27년 전에 잃어버리셨어요. 사고로 실종되셨죠? 아직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할인 씨를 보면서 딸을 떠올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할인 씨에게라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리딸이 되어주길 바라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도움을 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싫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누구의 대체품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예요. 이하린이에요.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고요. 박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여자의 얼굴도요. 닮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오래된 박스를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올 때 가져온 제 유일한 소지품들이 담긴 박스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개와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적어준 제 기록이었습니다. 이하린. 생년월일 2001년 3월 15일. 2005년 12월 보육원 입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록도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육원에 맡겨졌고 그 이후로 쭉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이 비어 있는지 궁금해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알아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노인을 만난 이후 이 비어있는 기록이 유난히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옛날 원장 선생님의 번호를 찾아서요. 할인아, 오랜만이구나. 원장 선생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보육원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요. 경위? 네. 제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요. 선생님은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할인아, 그건. 선생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는 익명으로 맡겨진 아이였어. 어느 날 밤 보육원 문 앞에 내가 있었어. 4살쯤 됐을 때였지. 아무 기록도 없이 그냥 너 혼자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 부모님이 저를 버린 건가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 다만 내 몸에 상처가 좀 있었어. 오래된 상처들. 그래서 우리는 학대를 피해 도망친 게 아닐까 추측했지. 상처요? 등과 팔에 지금은 거의 사라졌을 거야. 하지만 당시에는 꽤 심했어. 저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만졌습니다.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던 흉터였습니다. 그리고 할인아,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 뭔데요? 너는 말을 하지 않았어. 처음 1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 마치 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것처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맡겨진 아이. 상처투성이었던 아이. 말을 하지 않던 아이. 그게 저였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하린 씨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하린 씨의 출생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기록이 거의 없더군요, 혹시. 무슨 권리로 제 개인정보를 조사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너무 간절히 부탁하셔서. 혹시 하린 씨 DNA 검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DNA 검사요? 내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딸과 혈연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해요. 저는 이하린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DNA 검사를 하면 관계가 없다는 게 밝혀질 텐데 왜 저는 그게 무서운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질까봐 무서운 걸까요? 저는 제 과거를 모릅니다. 비어있는 기록, 설명할 수 없는 상처,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지금 27년 전에 딸을 잃어버린 노인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아르바이트를 했고 학교에 갔고 과제를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박 변호사에게서 3번 더 전화가 왔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노인에 대한 소식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박 변호사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하린 씨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서관이라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셔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5분만 시간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할아버지께서 뭔가를 조사하고 계십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7년 전 일들을요. 당시 할아버지께서 운영하던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께서 하린 씨에게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열자 오래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1998년이라고 적힌 연구소 내부 기록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현수 건설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연구소도 운영하셨어요. 현수바이오텍이라는 곳이었죠. 당시로서는 꽤 선진적인 유전자 연구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넘겨봤습니다. 복잡한 과학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1998년 10월 연구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름은 정미선 28살의 유전학 연구원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미선 연구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녀의 집도 연구 자료도 개인 물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래서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연구소에서 관리하던 한 아이의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요? 네, 당시 연구소에서는 유전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물론 모두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절차를 거친 연구였습니다. 부모의 동의도 있었고요. 박 변호사는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기록만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름, 나이, 부모 정보, 연구 데이터 모든 게 삭제됐어요. 백업 파일마저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걸 할아버지께서 지금 알아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박 변호사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정미선 연구원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됐고 아이의 기록 삭제는 시스템 오류로 결론 났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어요. 뭔가 더 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저는 문서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미선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연구 일지가 있습니다.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쓴 거예요. 연구소 서버가 아니라 개인 노트북에 저장돼 있어서 삭제되지 않았죠. 일지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1998년 10월 15일. 대상자 12번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상하다. 기록과 맞지 않는다. 누군가 데이터를 조작한 것 같다. 1998년 10월 20일. 김 박사에게 보고했지만 무시당했다. 하지만 확실하다. 대상자 12번의 친부모는 등록된 사람들이 아니다. 1998년 10월 23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이건 범죄다. 누군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왜? 무슨 목적으로? 일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대상자 12번이 누구예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기록이 삭제됐으니까요.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추측하고 계십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선가 살고 있을 거라고요. 그게 저랑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대상자 12번에 대한 유일하게 남은 기록입니다. 정미선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건데 그녀가 사라진 후 연구소 청소 직원이 발견해서 할아버지께 전달했어요.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자 12번. 여아. 추정 나이 4세. 등과 팔에 다수의 타박상 및 열상. 학대 의심. 언어 발달 지연. 선택적 함구중 의심.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4살. 상처. 말을 하지 않음.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할인 씨,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할인 씨가 대상자 12번일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연구소 기록을 다시 조사하시면서 한 가지 더 알아내셨어요. 박 변호사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1998년 11월 할아버지의 딸이 실종됐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라졌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난 날짜가 박 변호사가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1998년 11월 2일. 정미선 연구원이 사라진 지 정확히 열흘 후입니다. 게다가 사고 현장이 연구소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딸은 당시 연구소를 방문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27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매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DNA 검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관계가 없다면 할아버지도 더 이상 할인 씨를 괴롭히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관계가 있다면? 만약 내가 정말 그 아이라면? 만약 누군가 나를 바꿔치기 했다면? 그럼 제 정체성은 뭐가 되는 걸까요? 저는 누구인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아버지께서도 기다리실 거예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각자 공부하고 있었고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인가요? 이하린의 얼굴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얼굴인가요? 팔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 상처는 어디서 온 건가요? 누가 저를 때린 건가요? 왜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하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문이 하나 있었고 문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이제 곧 끝날 거야.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문을 열려고 손을 뻗는 순간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기로요. 진실이 뭐든 알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DNA 검사 받을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틀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긁는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도 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수업을 들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일치한다면 저는 이현수 회장의 손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바꿔치기 된 아이일 뿐인가요?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럼 저는 누구인가요? 대상자 12번은 누구고 저는 또 누구인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린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시겠어요?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거리,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제 세상은 이미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박 변호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러웠고 뭔가 무거운 것을 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린 씨 먼저 앉으시죠. 우리는 병원 1층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위층 병실에 계십니다. 하린 씨가 원하시면 함께 결과를 들으실 수 있고 원하지 않으시면 따로 들으셔도 됩니다. 따로 들을게요. 저는 아직 노인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하린 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혈 연관계가 없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감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실망감도 함께 왔습니다. 그렇군요. 할아버지께서는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도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린 씨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안도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해주세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시라고.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린아, 지난번에 전화하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 내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무엇을요? 너를 맡겼던 사람에 대해서. 사실 그날 밤 보육원 CCTV에 누군가가 찍혔었어.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였어요? 중년 여자였어. 얼굴은 안 보였지만 너를 문 앞에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갔어. 마치 떠나기 싫은 것처럼. 그 영상
아직 있어요? 그게 워낙 오래돼서 확실하지 않은데 복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복례 선생님이 당시 당직이었거든. 복례 선생님, 저를 가장 많이 돌봐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보육원을 떠나 시골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복례 선생님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복례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할인이에요. 할인이. 어머, 정말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고 있었니? 네, 선생님. 그런데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뭔데? 제가 보육원에 왔던 날 밤 선생님이 당직이셨다고 들었어요. 복례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그날을 어떻게 잊겠니? 혹시 저를 데려온 사람을 보셨어요? 봤지. 중년 여자였어. 40대 후반쯤 됐을까? 너를 문 앞에 내려놓고 한참을 울더라. 그리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 뭐라고 하셨어요? 잘 안 들렸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분명히 들렸어.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왔을 때 다른 물건은 없었어요? 옷이나 가방이나. 있었지. 복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 그 안에 옷까지 몇 개 하고. 그리고 펜던트 하나가 있었어. 펜던트요? 응, 금속으로 만든 작은 펜던트였어. 이상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지. 난 그걸 보관하고 있었어. 언젠가 내가 찾을 거라고 생각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그럼 내가 원하면 보내줄게. 아니면 직접 와도 되고. 제가 갈게요. 언제 괜찮으세요? 당장이라도 좋아. 복례 선생님이 계신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복례 선생님은 작은 한옥에서 혼자 사시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어서 와. 복례 선생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20년 전 보육원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나이 드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네.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우리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안부를 주고받다가 복례 선생님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내 거야. 20년 넘게 보관하고 있었어. 상자를 열자 작은 보따리가 나왔습니다. 낡은 면 천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아기 옷 몇 벌과 작은 수건, 그리고 은빛 펜던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펜던트를 집어들자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뭇잎과 꽃이 얽힌 듯한 문양이었습니다. 예쁘지? 복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제품인 것 같더라. 아마 누군가 직접 만든 거겠지. 정성이 많이 들어간 물건이야. 저는 펜던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뒷면을 보니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누가 만든 걸까요? 왜 저에게 이걸 남긴 걸까요? 가져가도 돼요? 당연하지. 원래 내 거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펜던트를 목에 걸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마치 원래 제 것이었던 것처럼.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할인 씨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왜요? 할아버지께서 할인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한 번만 만나서 제대로 인사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이상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겠어요. 만날게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노인이 머무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크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원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정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셨군요. 노인이 일어나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여위어 보이셨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결과를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하셨겠어요. 실망이라기보다는 또 한 번 받아들여야 하는 거겠죠. 제 딸은 정말 사라진 거라는 걸. 노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2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딸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린 씨를 만난 건 기적 같았어요.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당신을 통해 제 딸을 다시 본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제 목에 걸린 펜던트에 머물렀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디서 난 거죠? 네, 그 펜던트 어디서 구한 겁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보육원에 왔을 때 함께 있던 거예요. 제 유일한 소지품이었고요. 노인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만든 겁니다. 네, 제 아내는 금속 공예가였어요. 이 펜던트는 아내가 딸에게 준 유일한 작품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DNA 검사에서 DNA 검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노인이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하린 씨, 다시 한번 검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검사를요.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DNA 검사는 틀릴 수가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펜던트는 뭔가요? 정말 우연일까요? 27년 전 제 딸이 실종됐을 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의 목에는 이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펜던트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함께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와 펜던트,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병원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병원이었습니다. 노인이 직접 선택한 대학병원의 정밀 유전자 검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확한 검사를 할 겁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전 검사는 기본적인 친자 확인 검사였지만 이번에는 미토콘드리아 DNA까지 분석할 겁니다. 또한 샘플을 3번 채취해서 교차 검증할 거예요. 노인은 옆에서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노인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눈가의 그림자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검사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혈액 샘플, 구강 샘플, 모발 샘플까지 채취했습니다. 의사는 결과가 나오는데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서입니다. 3개의 독립적인 연구소에서 각각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종합할 겁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을 거예요. 병원을 나오면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끔 만나도 될까요? 그냥 차나 한잔하면서요. 저는 노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2주 동안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회사를 키운 이야기,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 딸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제 딸 이름은 지은이었어요. 이지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지은 이름이죠. 지혜롭고 은혜로운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어떤 아이였어요?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였어요. 겁이 없었죠. 5살 때 혼자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아내를 놀라게 한 적도 있었어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자주 왔어요. 저를 보러요. 1998년 11월 2일도 그랬죠. 연구소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하지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고 CCTV 영상도 묘하게 손상돼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납치를 의심하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경찰은 단순 뺑소니 사고로 결론 내렸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실종으로 처리됐죠. 저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미선 연구원의 실종, 대상자 12번의 기록 삭제, 그리고 이지은의 실종. 모두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당시 연구소에서 누가 이득을 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정말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을 꾸몄다면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당시 부소장이었던 김성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미선 연구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장 강하게 반대했죠. 쓸데없는 소동을 만들지 말라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모릅니다. 연구소가 문을 닫은 후 연락이 끊겼어요. 2주가 흘렀습니다.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인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노인과 함께 결과를 듣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3개의 독립적인 연구소에서 각각 검사를 진행했고 모든 결과가 일치합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하린 씨는 이현수 회장님의 직계열 쪽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손녀입니다. 확률 99.99%?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전 검사가 왜 다르게 나왔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사용된 샘플 중 하나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뀌었다고요? 박 변호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샘플을 섞어 넣은 것 같습니다. 검사실 보안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시 검사 담당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진실이 밝혀지는 걸 막으려 했다는 거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저는 정말 이현수 회장의 손녀였습니다. 이지은의 딸이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노인이 제 곁에 왔습니다.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쁨인지, 혼란인지, 두려움인지. 노인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며칠 후, 박 변호사가 모든 정황을 정리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됐다. 누군가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걸.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이하린인가요? 아니면
이지은의 딸인가요? 일주일 후 노인이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큰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노인이 말했습니다. 할인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할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편해요. 알겠습니다. 할인 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노인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제 유일한 혈육입니다. 법적으로 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회사도 집도 모든 것이요.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이 집은 충분히 크니까요. 당신이 원하는 방을 고르세요. 학교도 그만두셔도 됩니다. 돈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네, 저는 제 삶을 계속 살고 싶어요.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24년 동안 이할인으로 살아왔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다니고 친구들이랑 밥 먹고 수다 떨고 그게 제 삶이에요. 물론 이제 알게 됐죠. 제가 누구의 딸인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하지만 그게 제 과거를 바꾸진 않아요. 저를 키운 건 보육원 선생님들이고 저를 만든 건 그 24년의 시간이에요. 노인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시려는 것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제가 번 돈으로 학교 다니고 제가 선택한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이나 집이나 회사 대신에 할아버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가족으로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끔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명절에 만나고 그런 평범한 가족이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노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힘들 때는 말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요. 가족이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요. 저는 이할인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24살 대학생이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현수 회장의 손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제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저를 만든 건 24년간의 경험이고 보육원에서 배운 것들이고 스스로 일어서려고 했던 모든 노력입니다. 부와 신분이 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 저를 정의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폐기물 분류센터로 향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동료가 물었습니다. 할인아,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밝아졌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네, 좋은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과거를 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제가 여전히 저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에 밥 같이 먹어요. 제가 아는 작은 식당인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살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좋구나. 손녀가 사주는 첫밥 기대되는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원히 함께라는 글자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비록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하게 됐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주의보가 내렸던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이하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누어 듣는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들려드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하며 들었는지, 이 사연은 어땠는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을 나누어 듣는 노나듣다였습니다.